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박근혜의 의료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의료개혁의 내용이 뭐였나요? 신선한 육성이죠 뭐. 원격 진료도 그러고 병원 호텔화하는 것도 그렇고 산업을 육성해서 또 외화도 벌어보자 이런 목적이 보이죠. 그래요. 신산업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경우예요. 한국 어떤가요?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소비도 뭐 안 나오고 식량도 부족하고 뭐 이것저것 다 부족하죠. 어떻게 한국인들은 지금 현 시대의 풍요를 누리고 있나요?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외화로서 부족한 물자를 수입해서 현 시대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뭐 돈벌이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은 물자가 부족하니까 신산업 육성을 통한 외화벌이가 중요하죠. 의료산업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좋죠. 뭐 시장이 세계로 확대되면 반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실시해야 돼요. 다른 국가도 이미 다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늦었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 시작했으면 좀 조금 빠른 편이었는데 박근혜 때 무산돼 버렸죠. 다른 나라는 실시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미 다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미국, 일본, 대부분 OECD 국가들이 다 실시하고 있어요. 원격 진료도 그러하고 병원 호텔화해서 이렇게 외화 수입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빨리 나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래요. 문제가 뭔가요? 군사정부 이후 신산업 육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화학공 누가 육성했나요? 반대 무릅쓰고 반대한 대표자로 김대중, 김영삼이 있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군사정부가 육성했잖아요. 잘 되었으면 한국은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겠죠. IT 산업 누가 육성했나요? 전두환이 육성했다는 거예요. 그 중화학공업, IT 산업, 원전 산업 다 군사정부가 육성했잖아요. 물론 그 뒤에 대통령들도 계승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쪽 역사적으로 살펴봤지만 왜 육성이 안 되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군사정부 이후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겠습니다. 한번 결론을 지어보죠. 군사정부를 싫어하는 이들 중에는 군사정부가 아니었더라도 한국의 산업은 발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사정부 이후 제대로 육성된 신산업은 단 하나도 없으며 현 시대 한국인들은 군사정부 육성한 산업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 중화학공업, 원전, IT산업, 콘텐츠 산업 등 산업 모두 군사정부 육성에 의해 시작된 산업이다. 다른 정부들은 다 성공하는 거 보고 그냥 계승한 것에 불과하죠. 그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IT 산업은 자기가 육성했다고 역사를 날조하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계승한 어, 그 공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 산업이건 뭐 인터넷 산업이건 이동통신 산업이건 다 군사정부에서 시작한 거란 거예요. 어느 정도 보면서 개성한 거죠. 이거 되겠다 싶어서. 다 그걸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공적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뒤에 육성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새로 육성된 게 없다는 거죠. 왜 안 되나 이걸 곰곰이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다 얘기해줬죠.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렬한 저항이 생기죠. 신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니까. 과거에는 없었겠냐는 거예요.
포항제철소 설립할 때 반대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강렬한 저항이 있더라. 좀비 군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군사정부는 다 해낸 거죠. 강제로라도.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다. 군사정부가 아니었어도 발전되었을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현 시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강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무산돼 버리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신산업 육성하면 결국 결과가 뭐가 생긴다나요? 대기업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기업 육성 정책이라는 거예요. 신산업 육성 정책은. 근데 어떻게든 뭐 중소기업으로 하려고 했죠. 김대중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대기업을 제약시하고 산업 정책이 잘못된 거죠. 그 두 가지 때문에 군사정부 이후에는 신산업 육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이후 신산업이 육성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김대중 때 시작된 대기업 억제 정책과 변화를 거부하는 좀비 군단 때문이다. 그 핵심이 되는 게 두 가지죠. 대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은 일반 한국인들이 생각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었냐는 거예요. 개혁을 통한 과감한 변화 역시 보통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반발하잖아요. 찬성한다 하더라도 반감해버리고. 보통 한국인들과는 발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박정희, 그를 계승한 전두환 노태우가 없었다면 한국의 산업화는 불가능했다. 신산업 육성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겠죠.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그럼 뭐 한국은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실상 보통 한국인들의 생각과 정서는 김대중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변화를 싫어하고, 신산업 육성을 싫어하고, 중소기업을 선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김대중의 정책을 어떤 정부가 집권하건 계승하게 되고, 집권한 이는 좀비군단과 끝까지 투쟁하지 못한 채 개혁에 실패하는 것이다. 왜 계승해요? 그게 자기 감정에 맞다 생각하는 거죠. 그건 계승한다는 거예요.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그것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게 박정희, 또 그를 계승한 전두환 노태우였다는 거예요. 언급한 특징이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이죠 뭐. 그러니까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하기에 선각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동체는 번영하기 어렵고, 한때 번영하더라도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때 번영했지만 유럽 국가들이 또 이렇게 쇠퇴하잖아요. 왜?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과감한 개혁 싫어하고, 신산업 육성 이런 거 거부감 가지고 반발하고, 그걸 못 해내면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고, 장기에 걸쳐서 군사정부처럼 그걸 해내면 지금과 같은 번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쇠퇴하고 있죠. 다 김대중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201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성절 70주년 기념 멸병식에는 약 30개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으면 박근혜도 참여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이 이후로 그래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일본, EU 주요국 정상들 중에 중국의 전성절에 참여한 이는 없었다. 그렇죠. 한국과 유사한 나라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여한 나라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없었다고 볼 수도 있죠.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세계에는 정치적 동맹이 형성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서로
많이 협조하면서 살아가지만 무역을 하면서 자본도 이동하고 근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동맹이 형성되어 있죠.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파가 있고 뭐 북한도 대륙파에 끼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와 일본, 한국 등이 포함된 해륙파가 있다. 그렇죠. 엄연히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도 그렇게 나뉘어서 하고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이 되고 또 서방 국가들이 한 편이 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박근혜는 한국이 해륙파의 일원임을 망각한 채 해륙파에서 이탈하여 대륙파의 정치적 행사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정치적 동맹을 무시하고 아무도 참여 안 하는데 해륙파 정상들은 단독으로 참여했죠.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가요? 해륙파에 속하면서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진기지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망각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왜 수십 개국 국가가 도와주러 참전하나요? 전진기지니까 도와주러 오지. 미국 등이 한국이 경제 발전하는데 왜 원조를 하면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나요? 일본도 그러하고. 전진기지니까 지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된 게 있냐는 거예요. 당시 참여했던 대륙파 국가에는 과거 소련에 속했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등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이었거나 반미 국가들이 있다. 그런 국가들에 속해 있죠. 당시 참여했던 국가들 보면 이집트, 콩고, 수단 등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국가들 역시 참여했다. 그래요. 경제 교류와 북한 핵 문제를 고려할 때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경우 해양파의 입장에서 중국을 상대할 수도 있고 해양파에서 이탈하여 한국이 중국을 단독으로 상대할 수도 있다. 박근혜는 단독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해양파에서 이탈하여 전성전에 참여한 것이다. 뭐 김대중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 미국과 일본과 다른 이제 해양파 국가들과 해륙파 국가들과 연합해서 상대하는 게 좋을까? 중국을 상대할 때 러시아도 그러하고 아니면 한국이 단독으로 상대하는 게 좋을까? 단독으로 상대해서 뭐 잘된 게 있냐는 거예요. 김대중은 그랬죠. 결국 북한 핵 개발했잖아요. 계속 도발하면서 김대중 재임 기간 때도 그 소외교전 다 김대중 때 일어났잖아요. 다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력이 많이 강해졌다 하지만 단독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연합했을 때는 힘이 생기죠. 한미일 연합해버렸다. 연합한 상태에서 중국을 상대한다. 중국한테 꿀릴 게 없는 거죠. 러시아한테도 그렇죠. 어떤 위치에서 상대하냐. 거기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단독으로 상대해서 뭐 얻을 거는 뭐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해양파 이런 단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쓰니까 이렇게 다 그런 게 있더라 보니까 다 해양파 대륙파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선거가 있기 전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배신자들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요. 이 선거 이후에 이제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잡음이 많았죠. 잡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뭐지? 이렇게 된 거죠. 배신의 정치를 한 대표적 인물로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유승민이 널리 알려져 있다. 유승민이 널리 알려져 있죠, 현 시대에. 그때 배신의 정치는 누구 가리켰을까? 유승민을 가리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꼭 특정 인물만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좁게는 유승민과 뜻을 함께한 인사가 있고, 넓게는 반 대통령 일파가 있다. 그렇죠. 뭐지? 이렇게 보면 이제 좁게는 유승민,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반 대통령 일파까지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범위가. 반 대통령 일파는 대통령을 보조하는 역할보다는 자기 정치를 주로 했는데, 자기 정치를 한 인물로는 유승민과 더불어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이 있다.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대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제대로 독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김무성이 한 얘기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2014년 12월 박근혜는 당대표인 김무성은 빼고 서청원 최고위원, 정감용 국회부의장, 유기준 의원 등 중진 의원들만 청와대로 따로 불러 비공개로 반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 대충 내용 정황을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공개된 것만 하죠. 뭐 개인적으로 김무성과 박근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드러난 것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돼. 그 방법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시 김무성과 유승민이 반 대통령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 10월 상하이에서 김무성은 개헌을 주장한다. 그래요. 2012년 선거 끝나고 좀 한 1, 2년 지나서 개헌을 이제 주장하죠. 김무성이. 차기 대선에 가까워지면 개헌이 안 된다.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 길다. 박근혜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말인가? 늦어지면 안 된다. 차기 대선 가까워지면 개헌이 안 된다. 빨리 하자 이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박근혜 뭐 빨리 물러나라 이 말 아니냐는 거예요. 당신은 무능한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풀이가 되죠. 김무성은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했는데 대통령제를 실시하더라도 의원내각제 요소가 결합된 이원집정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집권발기로 갈수록 개헌하기가 어려우니 빨리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풀이되잖아요. 차기 대선이 가까워지면 개헌이 안 된다면서 빨리 하자면서 그 말이지 뭐. 이는 달리 말하면 박근혜한테 대통령직에서 빨리 물러나라는 말이기도 하다. 니는 무능하니까 빨리 물러나라 이 말이잖아요. 물론 김무성의 이와 같은 발언은 박근혜와 상의 없이 한 말이다. 상의할 수가 없겠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무능하니까 빨리 물러나라는. 상식 밖의 김무성의 발언에 당시 청와대 분위기는 허망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요.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제 한 발언 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발언을 했어요. 화날만 하죠.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은 당시 집권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죠. 아니면 당시 새누리당 지지자들 나아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바람도 아니었다. 그 혼자의 돌발적인 얘기였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박근혜 물러나라고 했냐는 거예요. 또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뭐 박근혜는 빨리 물러나야 된다. 뭐 그런 바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혼자서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은 1948년 건국 이후 민주당의 바람이었다.
근데 의원내각제를 바라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출신 김명삼, 김대중이 특이했던 거지 원래는 의원내각제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1960년 4.19 폭동을 통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의원내각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실제로 실시했다는 거예요. 집권했을 때.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킨 뒤에 부정선거라고. 김명삼과 김대중이 대통령제를 선호하여 1987년 개헌 때 대통령제가 유지되었지만 민주당 인사들이 원래 입장은 의원내각제 실시였으며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인사들은 당시 국회에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회 내에 여전히 이제 이제 그런 세력이 있는 거죠. 김무성은 이제 그중 한 명이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당시 뭐 새누리당 지지자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상식 밖의 말을 했을까? 지지자들하고 무관한. 근데 그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김무성은 1980년대 김영삼의 비서로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당계 인사였다. 아, 이 사람이 과거를 보니까 원래 민주당계 인사였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원래 민주당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했으니까. 1996년 신한국당 시절 김명삼의 지지로 신한국당 국회의원이 된 이이다. 민주당계이면서 김명삼계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명삼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대표 인사이니 김무성 역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김무성은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 민간기업 육성,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철폐 등 근대국가 수립의 핵심 가치를 주장한 바가 없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늘 민주화하죠. 5.18 그러고 그래요. 김무성의 의원 내각제로 개헌 발언과 반대통령 행보는 이와 같은 김무성의 이력을 알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력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민주당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정당인 민주당인 김무성이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일은 당연하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지자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아무도 바라지 않는 의원 내각제를 주장했을까? 이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인 김무성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싫어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김영삼계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대표 인사인 김영삼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는 살아있으니까 감방에 보냈잖아요. 김무성이 박근혜와 연합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지만 원래 그 속성은 박정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다 싫어하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김무성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어야 할 사람이다. 한마디로 김무성을 규정하면 영혼의 당적은 민주당인데 육체의 당적은 새누리당인 사람이었다. 아니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발언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쓰니까 거짓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좀 바뀌었나 하고 봤더니만 여전하다는 거예요. 김영삼 총재 단식을 계기로 5.18 광주 민주운동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에 용기를 낸 민주인사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었으며 결국 5.18 4주년인 84년 5월 18일에 당시 상도동과 동교동으로 나눠졌던 양민주 세력이 통합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산업활동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영삼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영삼도 그렇겠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무엇을 중시하나요? 산업활동한 근대국가 수립을 중시하죠. 어떤 사건을 중시하나요? 한국의 공국, 또 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5.16 혁명,
그럼 군사정부의 혁명, 뭐 12.12 사태도, 12 맞나? 하여튼 맞죠. 뭐 그런 걸 중시한다는 거예요. 5.18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에 반발한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요. 근데 김무성은 정반대잖아요. 군사정부를 싫어하고 5.18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김무성은 그러한 사람이다. 출신이 어떠한 생각과 행동은 바뀔 수 있는 법이지만 김무성은 출신을 넘어선 생각과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니었다. 어차피 이 사람한테 배신을 했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김무성은 박정희의 인사도 아니고 군사정부의 인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계 김영삼계 인사인 거죠. 자기 소신을 따른 거죠. 박근혜를 하는데 앞장서는 게 당연하지 뭐. 김영삼하고 똑같은 거지 뭐. 자기 소신대로 행동한 거죠. 배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민주당에 있어야 될 사람이 새누리당에서 활동해서 그런 거예요. 2015년 2월 유승민은 새누리당의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는 당선 직후부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이른바 자기 정치의 포문을 열었다. 유승민도 이제 반대 대통령 행보를 한다면 봐야 되겠죠.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허구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예요. 대통령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집권당 원내대표가. 정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선언했으니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고 선포한 셈이었다. 뒤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발언을 듣고 박근혜는 인격적 모독을 느끼며 분노했다고 전해진다. 당연히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를 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집권당 대표는 빨리 개헌한 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말하고 집권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으니 당시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었다. 그렇죠 뭐. 그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정당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죠 뭐. 대통령 비판하든 비난하든. 달리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자유분방한 정당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세 없는 복지는 물론 가능하다. 예전에 계속 얘기했죠. 국가소득을 증가시키면 복지기금 역시 증가하니 추가적인 복지정책 역시 수행 역시 가능하다. 군사정부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발전시키면서 필요한 복지를 하나씩 도입했죠. 다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비주류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으니 논문이 그렇게 시작했죠.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었다. 박근혜는 복지정책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복지 확대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 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정책에는 재설계 뒤 실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이제 필요한 곳에 복지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했죠. 복지 확대하고는 또 다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제 빚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전 단계를 넘어선 복지 정책이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거죠. 유승민은 세금을 더 걷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보다 더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를 많이 실시해야 한다. 이 주장을 했던 거죠. 하여 당시에는 복지 정책이 크게 유행했고 어떻게든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여겨졌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신산업, 육성 이런 건 이제 끝난 거죠. 뭐 산업활동화, 근대국가 수립, 양질 일자리 대량 공급 이런
이런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실종됐다는 거예요. 정책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오로지 복지 정책만이 가치 있는 정책이다.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하지만 당시 시대적 과업은 복지 확대가 아니었다. 김대중의 산업정책이 실시되고 산업발전에 써야 할 자본이 복지에 투입됨으로써 일자리에 대한 공급은 중단되었고 청년들의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얘기했잖아요.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이 폐기됐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일은 끊겼죠. 계속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2015년에 이미 9.2%에 달하잖아요. 1995년 군사정부 때 4.6%였는데 딱 2배 증가했죠. 5.5% 군사정부 때. 95년 때 이제 김영삼 때까지 이제 그 여파가 이어졌죠. 95년에 비해서 2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버린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통계자를 보라는 거예요. 정책을 원상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들 인간구실하게 하려면. 근데 이제 그래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게 심각하구나. 문제점이 뭘까 딱 찾아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업률이 점점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지하면서 복지 타령만 했다는 거예요. 2015년에 이르면 1999년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약 2배 정도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실이잖아요. 즉 당시 시대적 상황은 복지기금을 줄이고 발전기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면 그 반대는 틀린 것이었다. 오히려 지금 발전에 신경 써야 될 틈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2015년에 이르면 복지 타령할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2배나 증가했는데 물론 기금의 증가가 곧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시대적 과업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일자리 제공이었다. 당시 유행이 복지 정책이었으니 중부단 중복지를 얘기했겠지만 한국 현실을 생각하면 그러한 얘기는 안드로메다에서는 할 소리였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시기가 아니다. 또 복지기금이 작은 것도 아니다. 한국의 복지기금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국가의 GDP가 못 먹는다. 그걸 잘 활용할 생각을 해라. 계속 어려워진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유승민은 무례를 범했다. 2014년 10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을 비판하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청와대 얼라들이 합니까? 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들 상대로 얼락을 했죠. 2014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 협의를 앞두고 양국은 공동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 중요한 문구가 빠졌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청와대 얼라들이 하냐 이러면서 얼라들이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얼라라는 경상도 사투리는 친한 사이라면 크게 문제되는 발언은 아니다. 유승민은 청와대 비서관들과 무척 친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렇죠. 뭐 친한 사이에 뭐 얼라 이러면 큰 문제가 안 되겠죠.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한 말이겠죠. 그 장면을 접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유승민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무척 친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원내대표가 집권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관계가 좋은 모양이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양반이 우리를 우습게 하나라고 생각하며 국도로 분노했다고 전해진다. 그 뒤로부터 청와대 비서관들은 유승민을 상대 안 했다고 전해지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대하는 사람을 항상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지닐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유승민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자꾸 얼라라 하냐는 거예요. 그냥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공식적인 명칭을 부르든가 했으면 또 그래요. 뭐 접촉이 끊기진 않았을 건데 뭐 그렇다고 보니까 친한 것도 아니고 뭐 친하지도 않으면서 얼라 하면 사람들이 분노하죠. 본인은 뭐 친하다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2015년 5월 19일 유승민은 야당과 합의하여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요. 대통령령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국회가 세상의 모든 세상 규칙을 다 법률로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행령이 필요하다. 대통령령이죠.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한다라는 법률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만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로 정한다라는 시행령을 정하고 있다. 그렇죠. 시행령이 필요한 거죠.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보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과 연합하여 권한을 제한하는 데 앞장섰으니 박근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분노가 가라앉아 비통한 심정이 되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2015년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간 쌓여온 분노를 가감없이 쏟아냈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맞춰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며 참담한 신경을 밝혔다. 비통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집권당 원내대표 그때가 석수도 훨씬 많았는데 150석이 넘었죠.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하다 하겠죠.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드러난 사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럼 유승민의 이력을 한번 보자. 김무성처럼 한번 봐야 되겠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유승민은 2000년 이회창에 의해 발탁되어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정치를 시작하였으며 2004년 박근혜의 전폭적인 지지와 추천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력으로만 보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에 가까우며 박근혜와 맞설 이유는 없다. 그렇죠. 또 친박이었는가 무소속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당선도 되기도 했죠. 공천을 못 받았을 때도. 박근혜와 사이가 나쁠 이유는 없었죠. 민주당과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무성처럼. 물론 무엇을 배웠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경제학의 노면이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중시하는 우파경제학과 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는 좌파경제학이다. 유승민이 주장한 것을 보면 좌파경제학에 속하는 거죠. 유승민이 좌파경제학을 성공한 학자였거나 아니면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껍데기 세력 인사로 보인다.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면 뭐냐? 이익 따라 유행 따라 행동하는 껍데기 세력 인사다. 알 수는 없죠, 뭐. 이것저것 공부해서 뭐 입장을 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좌파 경제학자라서 뭐 그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연구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그냥 해두면 되겠죠. 당대표인 김무성과 원내대표인 유승민은 왜 반 대통령 행보를 했을까? 그럼 반 대통령 행보죠. 뭐 빨리 물러나라 하고 뭐 거짓말쟁이다 하고 뭐 주장한 바 이런 걸 보면 반 대통령 행보 맞잖아요. 뭐 얼라 그거는 좀 오해를 해서 생겼다. 오해로 인해 생긴 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 제한하고 집권당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정당 구성원은 소속 정당이 집권하면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니 또 집권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당이 집권할 때는 정당이 가진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요?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김무성은 전혀 지지자들이 생각하지 않은 뭐 정당 그래요. 정당과는 무관한 개헌을 주장하지 않나. 뭐 유승민 주장하는 거 보면 뭐
좌파에서나 주장하는 바를 하지 않나. 대통령 뜻과 전혀 무관한 걸 주장하지 않나. 대통령 거짓말쟁이라 하지 않나. 전혀 각자 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990년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서의 노태우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대표인사죠. 김영삼을 끌어들인 뒤 상당된 민자당은 신년도 목표도 없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정당에 신념과 목표가 없으니 정당 구성원은 결국 유행 따라 이익 따라 행동하지 않겠는가. 정당이 노태우가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본인도 잘못됐지만 그 일로 인해서. 김영삼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대표인사라는 거예요. 전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김무성 연설 봤잖아요. 전혀 상반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뒤섞어 놓으니까 정당은 어떻게 되나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신념과 목표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정당의 신념과 목표가 있으면, 집권을 했으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대표는 대표대로, 원내대표대로 각자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정당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저마다 뭐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